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부천의 그 아동권리 조례 추진 과정 그리고 흡수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 이런 거 10시에 시작하면 10시 돼서 다 차는데 오늘 제가 9시 38분에 왔는데 3분의 2가 다 차 있더라고요. 저 이런 심포지엄 처음 봤어요. 저 오늘 얘기할 순서는 부천에 그 아동권리 조례 관련된 그 추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제가 자료집 보니까 작년에 이 컨퍼런스 할 때 그 나오기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그 부천의 어린이 권리 조례를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에는 사실 2000년도에 그 프로부천 21이라는 것에서 이 의제가 있었습니다. 관련 부처 공무원과 그때는 이제 부천시의 아동복지 쪽, 그다음 민간단체는 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명칭이 변하는 아동학대 예방센터, 이렇게 그 세 군데에서 발의를 했고요. 그것을 프로부천 21에서 받아들여서 그 어린이 관련의 그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지역 아동센, 그때는 공부방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세미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은 사실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그 시절에 인준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전국의 학교나 그때 시절의 공부방 아동들을 그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이런 부분들 논의했던 경험도 있고, 우리 부천시에서도 그런 또 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우리 부천을 자녀를 키우기 좋으며 어린이가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03년도에 들어와서 우리 부천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가와사키랑 일본의 가와사키랑 자매 도시입니다. 그런데 가와사키에서는 세계에서 최초로 어린이 권리 조례를 만들어낸 도시입니다. 물론 이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에는 아이들이 이제 뭐 폐싸움으로 죽고 뭐 그런 아픈 경험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그 가와사키랑 교류가 일어나면서 가와사키의 사례를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절에 이제 어린이 권리 관련 행사라든가 아동권리 인권조례 제정 작업을 그 프로부천 21에서 계속 받아서 했었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이후에 그 계속 이런 것들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이제 부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에서 이런 걸 받은 것은 발의가 있었고 계속 활동을 했었지만 권리 조례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에는 사실 여기저기 그 뭐 지역사회 만들기라든가 청소년 인권 조례 뭐 이런 그 사회적 분위기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의 추진 과정을 보면 일단 시작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 쪽이나 공무원 그리고 기관에서 네트워크를 해서 발의를 하고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부천이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이것을 발의를 했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최초라는 명예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와사키의 그 경험들을 좀 학습하면서 저희에게 굉장히 동기부여를 했고, 프로부천 21이라는 그 기관 자체가 그 네트워크 매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의도와는 달리 계속 이제 과정 동안의 현장과 그 밀접한 관계가 좀 떨어졌었고, 그리고 지금의 이제 말 만들기라는 그 전국적으로 지금 활발한 사업들의 동력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역사들을 보면서 앞으로 부천에서 그 어린이 권리 조례가 어떻게 그 만들어졌으면 좋을까를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우리 사회 자체가 어린이가 살기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사회입니다. 아까 지표라든가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어린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아동 그 인권 지수가 완전히 바닥입니다. 그 유엔에서 그 아동 청소년 권리 협약은 그래도 법적으로 제정돼 있지만 지금 고령화 사회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은 협약도 없고 그리고 지금 그 여러 가지 조사 결과에서 아까 그 어린이도 완전 바닥이고 청소년은 마이너스고 그리고 노인은 2015년 결과 사실 OECD에서 경제 발전 11위더라고요. 저는 저의 통장을 볼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다 어디가 있는지 제가 아직도 조사가 안 돼 있어요. 그런 12위의 부자 나라인데 이렇게 그 노인복지 같은 경우는요 2013년도에 100개국에서 96위를 당당하게 차지했고 99위가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뭐 무슨 뭐 가난한 동남아시아 아까 이주 어린이 말 나왔지만 여성하고 결혼하냐 어쩌냐 하지만 노인복지나 특히 여성의 지위 이것은 태국, 베트남, 필리핀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에는 자꾸 경쟁하고 1등이지만 이런 그 인권에 대한 것은 정말 이 지하도로 들어갈 만큼의 굉장히 정말 까마득한 불행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박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회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운동을 잘 끌어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우리 청소년분들 발표하셨지만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청소년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정말 학교랑 학원 외에는 어디 동네에서 놀면은 그 어른들의 시선이 거의 막 눈을 내리깔아요. 니들이 여기에 왜 있니? 학원이나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어둠 속에 있으면 또 왜 니네들이 어둠 속에 있느냐며. 그리고 뭐 춤을 추면 니네가 왜 춤을 추느냐. 뭐. 하여튼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 청소년들 급식 서비스를 하는데 왜 여기서 밥을 먹냐며. 별것까지 다 참견을 해요. 돈 한 푼 안 주면서. 그래서 어딜 가나 되게 불친절한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도 없고 사회 안정망도 불안하고 우리 어린이를 지원한 우리 여기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행정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달리지만 입시, 지원, 경쟁도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대학 등록금도 1등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너무 힘듭니다. 뭐 3포, 5포, 7포 이제는 막 모든 것을 포기하는 0포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청년들도 힘들고 제가 아까 노인 얘기했지만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보기 한 120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평균 과학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린이가 살기 힘들고 그래서 낳지를 않고 청년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그러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도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는 거고요. 결국 어린이나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라고 하지만 우리의 현재입니다. 미래로 자꾸 밀어놓지 말고 현재의 시민으로 봐야 됩니다. 미래라고 해서 여기 잠깐 놔두고가 아닙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우리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우리가 어린이나 청소년 권리를 말할 때 특히 양육자들과 교사들은 이것이 권리인지 이것이 보인지 굉장히 갈등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인권 감수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동계 실종이라는 말이 나왔듯이 지금 놀이터에는 갈 놀이터도 없지만 놀이터에 가도 아이들이 없어요. 왜?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그런 폭력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 전반이 인권 감수성이 풍부한 사회로 가야 된다. 조례가 물론 이제 조례가 뭐 1조, 2조, 3조 다 나왔지만 이런 것들을 실제 삶과 관계 속에서 바로바로 캐치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인권 감수성인데 우리가 성인들도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한다는데 사실 이 굳어지지 않으려면
이 인권에서 감수성이 막 어느 날 하루 탁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계속되는 학습 공동체라든가 토론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가와사키의 경우도 10년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10년 동안 계속 단위별로 소동아리들 만들어서 토론하고 그다음에 뭐 역할극을 하고 막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런 것들이 시민사회 속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연 어린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아동기를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그 의견입니다. 아동기를 돌려주자는 것은 어린이가 가장 중요한 시끄러 놀아야 된다. 동네가 시끄럽도록. 네. 동네에서 어린이의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 그 사회는 망조가 된 사회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도 1등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시체제라고 합니다. 이 전시체제라는 건 지금 곧 그러니까 이게 출산율을 높여야 우리 지역아동센터도 계속 어린이가 들어야 되잖아요. 네. 생각해보세요. 이 출산율을 높여야 되잖아요. 이 출산율을 높이려면 정책적으로 보장해야 되지 뭐 무슨 여성들한테도 애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애를 못 낳는 거잖아요. 이 출산율을 해결을 해야 미래의 사회도 보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가 정말 실컷 동네에서 좀 시끄럽게 나다니도록 도와주는 어린이의 자존감 문제라든가 가족 간의 민주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조금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폭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처럼 문화예술이 텔레비전에서만 있고 우리같이 그 통장이 빈 사람들한테 문화예술을 한, 그래서 애들도 대학 갈 때도 절대 딴 나라 되지 마, 보장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좀 정말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름다워지고 풍부해질 수 있는 문화예술의 그런 기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을과 도시로 넘어올 때 어린이를 환대하는 마을, 어디에 가서나 친절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친절하고 무언가를 계속 선택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그리고 지역사회 구조도 그 학교 앞도요, 파란 옷 입으신 우리 엄마들이 아침마다 흔들잖아요. 4시간만 딱 지나면 거의 주차장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도 차를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 제 생각은 동네에는 들어오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이게 이것도 다 경제로 들어가고 우리나라 이제 복지 영역에 있는 것들이 다 사적인 영역으로 밀어넣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없다는, 이게 더 전부 어린이를 위협하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아까도 왕따 당했던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2등이 됐다는데 정말 진짜 슬프고도 좀 웃긴 얘기인데, 네, 정말 우리 마을이나 학교가 줄 세우지 않은 그런 친절한 도시, 안전한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전 사회적으로 나갔을 때 교육정책이라든가, 사실은 저는 대학 입시를 완전히 뒤바꿔야 이게 어린이 인권이 보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뱃속에 들어있을 때부터 인서울을 생각하는, 아니 이거 교육정책이나 이런 것도 부모들하고 짝짝꿍이 돼야 가죠. 예, 시민들도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뱃속에 아기가 들어있는데 영어 카드를 뱃속에 그 여성은 대학원까지 나온, 제가 그래서 그때 생각, 가방끈과 교양은 정말 거리가 멀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 사회가 민주시민이냐, 민주시민이라는 게 뭘까, 저 그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이런 게 정말 고속도로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관리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사실 두 양 날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현장에서 마을 단위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만 동아리나 단체도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학습이나 실천이 이루어져야 되고, 한 날개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권리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동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추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지역과 마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여러분 헌법 읽어보신 분 한번 손들어보세요. 네. 역시 이렇게, 네, 전문가. 근데 제가
헌법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헌법을 좀 읽어보려고 뒤졌더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읽을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에 나온 헌법은 전부 판사나 변호사를 위한 책밖에 없습니다. 딱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이호덕 선생님이 한글로 고쳐놓은 헌법이 있고요. 하나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어쨌든 쉽게 고쳐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헌법 얘기를 하냐면 헌법, 대한민국 헌법 1조의 1항은 다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우리가 저기 촛불 시위 때문에 이게 도태기 알게 됐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만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이 권력이 힘이고 권리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는 우리 사회 시민이기 때문에 헌법만 잘 알아도 사실은 권리조례를 굉장히 잘 될 수 있을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헌법이나 어려운 조항들을 누구나 다 쉽게 읽을 수 있게 아무 데서나 보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느 책에 녹색평론이라는 책에 차베스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헌법을 뉴욕화에서도 막 하는 거예요. 우리는 뉴욕화에서 머플러나 여성들 옷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루마, 옛날 루마 패션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 데서나 헌법을 사고요. 아무 데서나 가도 헌법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교양 있는 사람만 읽을 수 있는 인문학 고전들을 하나 읽을 수 있게 지식인들을 다 동원해서 만든 거예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린이 권리 조례, 유엔의 협약, 우리나라 헌법들을 누구나 다, 너도 나도, 개나 소나 다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이런 것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단위나 우리 지역아동센터처럼 어린이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는 다양한 교재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마을 학교에서 이런 권리조례를 학습하고 실천하고 주장하고 제기하는 그런 것들이 좀 모델링이 돼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계속 각종 사례, 아까 우리 청소년분들이 발표한 그런 사례들이 마음에 쏙쏙 다가오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되고, 이런 사례에 대한 어떤 제안이나 노력을 했던 것들. 아까 신고전화, 그래갖고 여기 우리 회장님하고 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 이런 걸 왜 우리가 머리들이 굴러야 되나, 이렇게. 신고전을 만들라고. 이런 것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적 근거, 우리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이 법적 근거를 위해서 모이셨지만, 우리 부천이라는 도시 자체가 인권 도시로 가야 이게 어린이 권리 조례도 자연스럽게 가는 것인데, 결국 그래서 이런 조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근거가 생기면 이 근거에 따라서 각 기관이나 마을에서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면, 사실 이 지역아동센터가 이런 부분들을 받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왜냐하면 각 마을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위에서 이런 노력들을 해야 우리가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조직화, 권리조례 제정, 마을에서부터 교재 개발, 다양한 사례, 이런 부분들을, 이 조직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여기에서는 민관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제가 아까 개나 소나를 얘기했는데, 그냥 어딜 가도 그런 거, 어딜 가도 그래, 인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냥 너덜너덜하게 다 붙이고 얘기하고 홍보하고 학습하고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바닥 조직에서 들어가야 되고, 사실 어린이 권리 조례의 당사자가 첫 번째는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우리 부천시의 민주시민으로서 이런 것들을 몸으로부터 학습하고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학습 차원에서는 누구나 어디서나 어린이, 부모 또는 양육자, 우리 또 학교,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학원, 동네 아무 데서나 어떻게 눈높이 맞게 시민학습지를 조직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제가 아는 모든 영어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재 개발을 주장을 해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역아동센터 협의 얘기를 하니까 일이 많아진다면 좋아하셨어요. 이 교재는 아주 심플하게 원점 목적 안 붙이고 누구나 읽을 수 있게 굉장히 쉽게 명확하게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 교재 개발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에서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교재 개발이 왜 중요하냐면 학부모들도 있고 우리 어린이도 있고 실천까지 물론 유니세프에서 나온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의 현실에 맞게 그런 사례들을 넣어서 여기저기 하면 좀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정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힘을 보태겠지만 그 후보가 아닌 학습이라든가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이 준비하는 그런 장이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주체 세력인 어린이들, 그리고 학부모들, 교사, 전문가, 모든 시민들 다 말하는 것이고요. 민관이 협력해서 이런 좀 이따가 우리 김정기 의원님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조직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축사하셨을 때 교사가 행복해야지는 말씀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우리 선생님들 초기서부터 정말 바닥에서 고생하고 여기까지 이끌어와서 협의회가 만들어졌는데 이분들의 처우에서 역시 어린이 권리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조직화도 행동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주장했지만 다양한 연령이나 성별들 그리고 계층, 눈높이에 맞게 교재 개발을 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 노인권리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는 노인권리 교재 만들었는데 한글 포인트 20으로 만들었습니다. 안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의원분들도 많으시지만 작년에는 이게 제가 말하는 거는 저희 기관의 어르신들하고 계속 그런 공부를 해요. 노인권리는 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10월 때 서명도 받고 했는데 작년에 선거가 있을 때 동네 시의원분들을 불러서 여러분 후보 그걸 어른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글자가 작아갖고 여기 계신 저기 몇 분들도 다 이렇게 보실 텐데 그래서 저희 동네 시의원은 다행히 명함을 크게 만들어서 따로 제작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런 요구들을 하는 거죠. 요구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여기서도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 그리고 가장 우리 그 지역의 입시제도 그런 걸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마 내년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모여서 그런 학습되고 토론되는 것들을 가지고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슈를 제기하고 다양한 마을마다 다양한 이슈들, 다양한 주장들을 제기를 해서 이런 방식으로 조례를 계속 그러니까 조례는 선언해서 만드는 제 생각에 선언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밀어붙여서 할 수 없이 파도처럼 밀려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강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발전 마치겠습니다.